신경 쓰지 마. 쌤 오늘 바로 진도 안 나간다. 그 진도는 다음 주부터 나갈 거고 시간이 충분해서 여러분들 막판이 되면 수능 막판이 되면 자꾸 우리 EBS 내용 쪽에만 치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독서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독해 본질을 까먹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고3 때 EBS의 진도의 압박만 아니라면 저는 사실 고3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만으로 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게 수업이 편해서가 아니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독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BS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린 구조의 지문과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녀석들을 위주로 자꾸 학습을 하시니까 여러분이 수능날 궁극적으로 독해가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오늘 짜투리 1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될 두 가지 구조를 학습하고 독해 본질이 뭔지를 잠깐만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트 먼저 받으시고요. 자, 아무 빈 공간에나 조금 써라. 맨 앞에 표지 페이지나 아무 데나 좀 쓰세요. 우리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여러분께서 독해를 한다는 것은 구조를 파악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글의 구조라는 것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주로 말씀을 드려왔었냐면요. 글 전체의 흐름. 글을 왜 썼고 어떤 흐름,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독해이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는 게 독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지금까지 여러 번 풀어오시면서 특히나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중간에 너무 많은 용어들이 쏟아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 날에는 그게 더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한 지문은 독해가 어려운 지문을 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도 이 글을 왜 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꺼내시게 되면 독해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글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독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독해라는 것은 문장을 잘 읽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문장은 읽으셔야 하지만 머릿속에 담아야 할 것은 글의 구조에 따른 핵심인 것이지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라고. 어차피 여러분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장씩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해서 모조리 머릿속에 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건 최소한 글의 구조에 따른 핵심만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수능에 나오는 글들은 얘들아 길이가 한정되어 있지? 이게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일정한 길이를 가진 지문 속에서 한 편의 글을 완결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정한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제일 쉬운 흐름은 한 대상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글이 있겠는데 한 대상의 특징만 하면 쉽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능에선 그런 지문을 잘 안 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해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어떻게 나오지? 첫 번째 대상은 어떻고 두 번째 대상은 어떠며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선택지를 만들어내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자, 이것보다 더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3개 이상으로 더 늘리는 거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문의 구조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독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제 써보게 되면 무조건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2개를 위에 먼저 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대상을 설명하는 구조. 설명 방식으로 말을 한다면 비교대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늘린다면 이제 3대상 이상을 여러 개라고 하죠. 여러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분류 분석이 되겠어요. 그냥 이름은 단순화시켜서 비교대조 지문, 분류 분석 구조를 가진 지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는 반드시 하나 정도씩 출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오늘 니네가 EBS 내용을 나가지 않는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의 이 수업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요것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진일보 하시게 됩니다. 독해력은 조금 더 느시게 될 거예요. 작년에 저에 비해서 지금의 저는 독해력이 더 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더 말랑말랑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세월에 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굳어있거든. 니네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매일 연습하고서 아직까지도 수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안에 지문 내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독해 구조를 파악하고 구조에 따른 핵심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통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일 과제장 안에서 매일, 그거 지금 다 수능 기출이잖아. 하나씩 계속 연습해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조건 수능 날 다 마치는 경제에 올라설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을 매일 투자를 하라고. 이해하겠나? 자, 지금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비교 대조고 분류 분석이야. 2대상, 3대상 쪼개는 거. 요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 속에 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구조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에 등장하는 과정의 구조, 그 다음에 시대 흐름에 따라 나가는 통시적 구조, 아니면 어떤 주로 예술 지문 같은 데서 작품 자체 하나를 사례로 삼아서 쫙 설명해 나가는 이런 구조, 사례 구조 등등 여러 가지 구조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안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건 비교대조 분류 분석 구조의 지문을 무엇의 핵심을 잡고 읽을 것인가 이 말이야. 여기 프린트 가져가. 자, 얘들아, 다시 말한다.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이게 어떤 구조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이 구조에 따른 핵심을 찾아. 이게 선행돼야 할 필수 조건이다. 자, 그런데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먼저 우리 그 독해 하기 전에 뭐부터 보지? 선생님 논리대로 간다면 문제를 먼저 보죠.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의 내용을 짐작하잖아요. 자, 문제부터 보고 지문의 내용, 이게 곧 구조와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짐작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집중할 단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시겠죠? 문제 먼저 보시고 얘네들의 과정을 진행하는 건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 들어간다고 해보자고. 독해에 들어가. 지문 독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독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은 몇 문단이라 그랬어? 니네들의 대학은 몇 문단이 결정을 한다고? 첫 번째 문단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찾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첫 문단 독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 이 첫 번째 문단 독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꺼내셔야 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에 관한 글인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첫 문단 시작하자마자 대략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걸 꺼낼 수도 있어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문제를 미리 보고 어느 정도 잡고 왔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의를 하거나 사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히거나 하는 구체화시키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곧 이 지문 전체의 무엇이죠. 글 전체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인드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찾아내신 이 무엇이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세요. 어떻다. 이 녀석은 첫 문단의 역할 자체가 이거 두 개를 꺼내기 위한 역할을 해요. 글을 쓰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보통 첫 문단에 한 5줄 가량으로 일반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 위에 한 3줄 정도까지 얘를 꺼내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두 줄 안에서 보통 어떻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글 전체 서술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만 잘 읽어도 글 전체의 대략적인 주제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니네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첫 문단을 너무 빨리 읽어. 첫 번째 문단을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꺼내라. 꺼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세 번째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안 해서 니네가 독해가 잘 안 돼. 위에 두 개를 잘 꺼낸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를 잘 못하기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해. 야,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과정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문단을 읽지 마. 니네가 바로 이 문단으로 달려가니까 글에 맥이 잘 안 잡혀. 제일 먼저 요것들을 꺼낸 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독해를 잠깐 중지하세요. 이 문단 독해를 바로 하지 말고 독해를 3초면 할 수 있어. 3초간 중지. 이 문단으로 달리지 말고 3초간 중지한 다음에 니네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뒤에 도대체 이어져 내려갈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생각을 해라. 문제를 풀 때는 생각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풀 때는 지문 속에 있냐 없냐를 찾는 것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은 1문단 끝난 직후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첫 문단 독해가 끝나시고 나면은 뒤에 2문단부터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전체 흐름 생각하면서 나머지 문단을 독해합니다. 저희가 그 일일 과제장 안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숙제 요소 중 한 가지가 매번 문단 요약을 시키는 것들인데요. 이 녀석들이 이젠 충분히 연습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충실히 해왔다면.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사실은 문단 요약을 해가면서 하는 게 정말 좋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2문단, 3문단, 4문단 읽어 내려갈 때는 2문단의 요약을 간단하게라도 머릿속으로 해나가면서 읽으시면은요, 전체 구조가 훨씬 쉽게 잡히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연습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요거에 앞서서 일단 어떤 구조냐라는 거 먼저 볼까요? 첫 번째가 비교 대조 구조입니다. 오늘 쌤의 수업의 목표는 분류 분석 지문에 있어. 이게 훨씬 고난이도니까 여기에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요거부터 한다. 총 프린트물 안에는 4개의 지문이 있는데 앞서 두 반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그래서 비교대조 지문은 한 지문만으로 끝을 내고 바로 분류분석 지문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비교대조를 한다는 건 두 대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핵심이 뭐가 돼야 할 것인가? 두 대상의 뭐예요? 이거야 기초적인 거잖아. 차이점을 찾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일단 차이점을 찾아내시게 되면 대부분이 정답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아무리 문장들이 많고 어렵게 여러분을 만들어도 요거에 치중해서 읽으라고. 자,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문 가볼까요? 문제 먼저 봅시다. 문제 먼저 보고 앞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평가원 지문 몇 개를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풀어보신 지문들이에요. 빠르게 갑니다. 자, 일단 16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고 하는구나. 중심 내용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글 전체 주제 찾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 쓴 이유와 목적, 글의 흐름, 그래도 어려우면 첫 문단 마지막 문단의 핵심을 파악해 보시면 대부분 쉽게 찾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내려가시고 17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틀린 것 하고 있는데요. 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상상하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추론이라는 것을 쓸 때는 선택지 안에 있는 단어가 지문 속에 어디인지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문 속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선택지의 용어를 대용해 놓거나 아니면 지문 속에 있는 두 문장 이상의 것을 선택지의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한 번에 잘 눈에 안 띄실 뿐 분명히 지문 내용을 그냥 옮겨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이라는 단어 따위에 낚이지 말고 옆에 내용에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쪽 끝에 아는 빗금 그읍시다. 자, 내용 일치 문제니까 여기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주어 부분을 빠르게 스캔함으로 인해서 지문 속에 들어갈 내용들의 핵심 단어들을 미리 볼 수 있다 했잖아요. 자, 볼게요. 가시광선, 프리즘, 파란빛, 빛의 진동수, 달의 하늘 등등을 봤습니다. 어려운 과학 지문이겠네요. 그죠? 무슨 가시광선이니 뭐 파란빛이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8번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윗글에 동그라미 하세요. 보기로 화살표를 날립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나. 얘들아, 쌤이 지금까지 니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왔던 말 기억해봐라. 독서 영역의 보기 문제는 항상 어려운 편이 많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도 18번이 제일 난이도가 높았거든. 제일 많이 틀린 문제라고. 자, 여기 윗글 속에 답이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하시라는 거죠. 답은 지문 속에 있어요. 답은 지문 속에 있고 보기는 뭐라고 했나? 지문과의 뭐라고? 연결일 뿐이라고. 연결. 그래서 니네가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 지문에 무엇과 어디와 연결될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보시라고 했죠. 보기를. 자, 지금 보면 일단 문제에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나에 대한 산란 현상이라고 했다고. 문제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보기 문제가 산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면 지문 속의 핵심 단어가 산란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거지. 그래서 나는 산란이라는 것에 집중하겠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봐봐. 보기에는 가가 있고 나가 있대. 보기 박스 안에 가와 나가 지금 들어있는데 지문과의 연결이고 무엇 어디와 연결이면 보기가 지금 2개로 나뉘어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문도 몇 개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나? 최소 2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므로 요게 이제 2개로 쪼개놨다면 지문도 2가지 이상으로 쪼개서 설명할 것. 그러면 뭐가 되지? 비교 대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그럼 마인드는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치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기를 뭐랑 연결될지 알기 위해서 빠르게 읽어보자.
가에 A 도시에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아니 이거 17번에 3번 선택지에서 파란 빛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 또 파란 빛이 나와.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 밑줄. 그 다음에 둘째 줄을 보게 되면 미립자라는 단어가 있다. 가에 첫째 줄에 파란 빛이 있었고 미립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미립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문과 입장에서는 뭔지 알아요? 많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게 되는 그런 단어잖아. 근데 보기 안에서 지금 설명을 안 해. 그렇다면 이거는 지문 속에서 분명히 설명할 단어다. 이런 것이 연결된다는 걸 미리 알려준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를 가서 보면 아까 요놈은 파란 빛이었는데 첫째 줄을 보니까 흰색 이란 단어가 등장해 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을 보게 되면 에어로졸이라는 놈이 나와 있네. 자, 이런 것들이 지문 속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답의 근거의 위치를 알려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이게 첫 지문이라 조금 시간을 쓰는 중인데 바로 이제 지문으로 갈 테니까 집중해봐요. 첫 번째 문단이 아주 긴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문제를 통해서 산란이라는 것을 좀 집중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한 5째 줄 정도를 보시게 되면 태양 빛이 오른쪽에 공기 입자 그 밑에 줄 먼지 미립자 등장하네. 에어로졸 등장하네. 등과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산란이라 한다. 이 지문 뭐에 관한 지문이야? 산란에 관한 지문. 찾으면 동그라미 한다. 산란에 동그라미 딱 때리고 무엇에 관한 글인가? 산란에 관한 글이다. 찾았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산란이 어떻다. 산란이 어떻다를 찾을 건데 이제 몇 문장 남지도 않았잖아요.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파장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산란이 어떻다고?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구분된다. 됐어? 자, 바로 내려가지 말고 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어떻게 이어질지 생각하라 그랬지? 쌤 이건 너무 쉬운데요. 레일리 산란, 미산란. 2문단에 레일리, 3문단에 미산란. 아니 뭐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그게 하수다. 그게 하수라고 얘들아. 니네들이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밑에서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업그레이드. 자, 2대상으로 쪼개든 3대상으로 쪼개든 간에 쪼개는 데는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뭐였지? 여러분이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레일리 미산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요? 직경과 파장에 따라 레일리 미산란으로 나눈다지. 그러면 아니 글의 순서야 뻔하지만 2문단 레일리, 3문단 미산란 지금 3개 문단밖에 없으니까 한데 이 많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장들 중에서 니네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 직경이 어떻고 파장이 어떻다라는 말을 하는데 집중해야 그게 제대로 독해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레일리 산란 이 문단 갑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입자의 직경이 등장했다.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아. 자, 요 지문에서 레일리 산란은 2대상인데요. 직경이 작아. 10분의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찾아야 차이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10분의 1보다 작고 그 밑에 줄 오른쪽을 보니까 직경이 작으니까 또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네. 파장은 짧아. 이 2개가 핵이었잖아. 레일리 산란에 직경은 10분의 1보다 작고 파장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기가 강하고 짧을수록 세기가 강하고 따라서 맑은 날에는 그 밑에 줄 보랏빛 파란빛이 주로 산란되게 되는데 2줄 아래 우리 눈에는 보랏빛보다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됐어요? 문장들이 상당히 많지만 핵심들을 따다닥 잡고 보기랑 연결된 파랗게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보기랑 연결을 바로 해볼까? 보기 안에 지금 2개가 있었고 지문도 지금 레일리 산란, 미산란으로 쪼갤 건데 요 녀석 뭐랑 연결됐다고 봐야 되나? 지금 쌤 여기 미립자
이게 조금 니네를 어렵게 하려고 지문에는 밀입자의 직경의 크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보기에 지금 직경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지문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10분의 1보다 작다라고 말했던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연결되면 바로 쓰라고. 연결되면 딴 거 하지 말고 바로 써. 레일리 산란이다. 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지문의 구조상 얘는 뭐여야 해? 이 새끼도 레일리 산란이면 이상하잖아. 완전 다른 건데 지금. 그러니까 얘는 보나 안 보나 미산란이겠지.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문단 갑니다. 미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크다. 봐. 자, 미산란이라는 놈과 레일리 산란 서로 다른 거였는데 직경이 이번에는 커. 또 뭐에 집중? 파장이 어떤지. 둘째 줄 오른쪽으로 가니까 파장의 차이는 거의 없다. 파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 걸로 나오네요. 자, 그러더니 첫째 줄 오른쪽에 뭐 있었냐? 에어로졸. 나와 있네. 보기랑 연결돼 있고 에어로졸 때문에 일어나는 산란이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뭐 있어? 구름이 흰색으로 보인다 라고 나와 있거든. 확실하게 연결돼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얘는 흰색. 자, 제가 지금 그 칠판이 협소해서 요렇게만 간단하게 핵심 차이점, 두 대상의 차이점을 파악하라라는 것을 꺼냈고, 요 차이점을 딱 잡은 직후 문제풀이에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16번에는 1번, 17번에는 3번이 나옵니다.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문제풀이에 치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문 내용에 치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차이점을 찾아봤더니 18번 이제 가나를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분석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가 A고 나가 B 도시거든. A 도시는 뭐라고만 집중해서 찾아? 레일리. 가보자고. 1번. 얘들아, 보기 박스가 있는 선택지는 연락 길어. 왜 길어? 지문과의 일치도 만들어야 되고 보기와의 일치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선택지는 무지하게 길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슨 산란이냐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게 되면 A 도시는 더 파랗게 보이는 거 어쩌고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에 무슨 산란? 미산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잖아. 그거. 2번. A인데 또 중간에 미산란. 극구. 여기에 무려 거의 20% 가까운 학생들이 답을 했다. 2번에다가. 뭘 못하는 거냐 지금. 연결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야. 안 그런가? 그러니까 2번 따위에 답을 하겠지. 3번. B도시면 미산란. 오른쪽 끝에 미산란이네. 3번 정답. 4번. B도시인데 오른쪽에 레일리라고 해서 틀렸다. 5번 둘 다 모두 미산란이라고 해서 틀렸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지문 내용 속에 너무 낚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자, 일단 얘들아 다시 봐봐. 쌤이 니네한테 오늘 수업하고 싶은 내용은 좀 전에 지문의 내용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야. 여기 와서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보고 나면 마인드가 이게 딱 잡혀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게 독해야. 자, 그러면 쌤이 오늘 궁극적으로 뭐 설명하고 싶다 그랬었지? 이거 설명하고 싶다 그랬었지? 자, 요 녀석까지 한번 볼 건데요. 분류 분석 지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딱 봤는데 분류 분석 구조다 싶으면 세 대상, 여러 대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상들 간에 물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차이점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얘를 찾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니네가 이거를 안 하니까 독해가 안 되고 어렵고 자꾸만 틀리게 된다. 파편적으로 글을 읽으니까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구조에 따른 핵심을 잡아야 돼요. 생각해봐. 2개밖에 없으면 뭐 더 할 거 없잖아. 다르니까 2개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차이점 찾으면 끝나는데 3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앞에 두 놈이 반대 대립되는 의견을 갖고 있었어. 근데 한 놈이 더 있어. 이 마지막 놈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두 놈 때문에 마지막 놈이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 간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3개 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게 되면 이 놈들끼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읽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만 읽고 있기 때문에 독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류 분석 구조에서는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해라. 자, 얘들아, 대상 간의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겠다. 제일 쉬운 관계는 그냥 단순 열거일 수도 있어. 뭐 A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사례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이러고 그냥 늘어놓는 관계가 있다면 더 생각할 필요 없지. 근데 좀 전에 쌤이 뭐라고 했지? 두 대상이 대조되었는데 그 녀석을 마지막 놈이 또 나온다면, 오늘 아침에 수업할 때도 변증법 있었잖아요. 변증법적으로 절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완전 새로운 A도 B도 안 되겠다. A도 B도 안 되겠다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첫 번째 놈이 개념 나왔는데 문제점이 있고 이거를 두 번째 놈이 해결했는데 그 놈도 아직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세 번째 놈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구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 지금 칠판이 비좁아서 포함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 포함. 얘들아, 이게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되면 나올 때마다 정답률이 곤두박질 친다. 이거를 관계 파악을 안 하고 문제풀이를 하니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에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온다고, 답이. 쌤, 도대체 이게 답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건 니네 독해를 안 한 거야. 쌤이 오늘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대상이 나와 있는데 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독해를 했다고? 읽기만 한 거지. 독해를 한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나? 자, 가장 단순한 지문 하나 사례로 빠르게 한번 보고 뒤에 걸로 넘어갈게요. 분류 분석의 첫 번째 놈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문단 독해 바로 들어갑니다. 무엇인지 찾아. 무엇에 관한 글인지. 79페이지라고 적힌 지문. 무엇에 관한 글이냐? 아니, 뭐뭐라고 한다. 시작하자마자 정의하는 단어가 나왔네. 냉전에 관한 글이네. 무엇에 관한 글? 냉전에 관한 글. 무엇을 찾았다. 그럼 이제 뭐 찾는다고? 어떻다를 찾으라고. 냉전이 어떻다를 찾을 건데,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발발 시기와 이유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 하면 B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아니라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밑줄,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책임 소재. 네. 자, 이제 생각해봐. 냉전의 무엇? 냉전이 어떻다고?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미국 소련이 막 이렇게 갈등 대립했던 그 80년대 시기의 냉전에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라는 걸 지금 찾는 지문이지? 그러더니 마지막에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눈다. 이거는 나누는 기준이 지금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니네 지금 세 개로 쪼개질 건데 읽어나가면서 뭐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에만 포커스를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건 지문이 일부러 사례3아 쉬운 걸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보이죠?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 동그라미 땅땅땅 때리시고 20초 안에 이걸 독해해야 된다면 당연히 뭐에 치중하면서 읽어야 할 것인가?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 그것만 찾으라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자, 기억의 전통주의 옆에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 소련 때문이네. 소련 네가 잘못해서 냉전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내려가세요. 그냥 니은의 수정주의는 냉전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자, 찾았으면 여러 대상으로 나누는데 세 가지 이상으로 나뉠 때 분류 분석 구조다 싶으면 뭐 생각하라고? 두 번째 대상이 나온 직후 관계를 한 번만 생각해라. 두 대상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미친 듯이 읽지만 말고. 대립되었네. 완전 정반대로 대립되고 있네. 그러면 세 번째 놈이 절충하거나 완전 새로운 C라는 대안을 꺼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내려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디귿의 탈수정주의는 옆에 위에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절충적 시도로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 둘 다 잘못이야 라는 절충을 하는 것이죠. 변증법적 전개를 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보셨다면 가서 26번의 정답인 3번. 그냥 니네 차이점 파악하고 했던 것을 통해서 3번의 수정주의는 책임만 집중해서 봐도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니까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고, 밑에 가나다, 보기에 가나다 3개가 있고 지문 3개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를 보자마자 미국, 소련 둘 다 나와. 얘 뭐겠니? 탈수정주의. 그 다음에 나는요, 첫째 줄 소련 분쟁을 일으켰네. 얘는 전통주의. 그 다음에 다는 마지막을 보게 되면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수정주의.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지문 지금 몇 줄 읽지도 않았지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난이도가 좀 낮은 지문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지문의 구조가 문제에서 묻는 핵심으로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지문, 마지막 지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여기까지 막 달려왔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집중 바짝 해서 들어. 자, 8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지문 있죠. 문제 먼저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의 문제를 보니까 내용 동그라미 하고 아는 빗금 X, 내용 일치 문제니까 주어 부분 스캔, 정합설, 정합적이다, 함축관계, 정합적이다. 이 지문에서 니네가 이해 못하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도대체 정합적이다가 뭐여? 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이 지문은 독해를 안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의 사례, 밑줄 문제 나왔는데요. 밑줄의 사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밑줄의 사례 유형은 밑줄이 길어요. 무조건 길고 밑줄만 읽어도 대부분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풀어버려야 돼. 보니까 가를 읽어보면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두 문장, 명제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인데 두 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1번을 보시게 되면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커. 근데 옆에 보니까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가능하냐? 두 개의 문장이 동시에 참일 가능성은? 쌤, 키가 크지 않다는 말은 키가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키가 이미 크다고 했는데 같을 수도 없고 작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모순관계에 있는 정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밑에를 보시면 3번에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오른쪽에 손해다.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풀 때 3번의 매력적 오답에 답을 한 학생이 20%가 넘게 나오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익? 손해? 완전 대립되는 관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흔히 대리버라는 것 속에는 좀 전에 말했던 중간항이 아예 있을 수 없는 모순관계의 단어가 있고 중간항이 있을 수 있는 그냥 단순 대립관계의 단어들이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 남자의 반대는 뭐냐? 여자잖아.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고 여자 외에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있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라. 없다.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중간항이 없어. 자, 그러면 엄마의 반대말은 뭐야? 아빠. 자, 그러면 엄마가 아니면 다 아빠니? 이모, 누나, 할아버지, 아저씨, 하진우 다 아빠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간항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다시 설명합니다. 설 선생님의 얼굴은 손해이기만 한가? 뒤에 촬영기사 찾아보지 마라. 손해이기만 하냐고. 아니야. 물론 패션이 완성되지 않는 손해를 갖고 있지만 한데 얼굴을 보는 순간 뭐를 불러일으키나? 연민을 불러일으키거든. 그러므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여학생들이 설 선생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게 이익이자 손해다라는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 구조니 뭐니 이제 동떨어졌지만 잠깐 3번이 아니고 1번인 이유 설명드렸고요. 풀어버렸습니다. 자, 2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하는 건데 보기 안에 뭐 한 문장에 사례밖에 없어서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24번 어휘 문제라서 여러분이 정답을 3번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4개라서 우리가 좀 쫄았지만 22번, 24번 문제를 풀어버렸고 우리는 지문 속에 정합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치중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 지문 풀어봤던 기억나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야, 이것이 우리 일과제창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건데 이거를 풀어본 기억이 안 난다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니네 분명히 좀 이따 나랑 같이 읽어가면서 가슴 속에 뭐가 생길 거냐면 시옷 비읍이 생긴다. 하는 아주 짜증나는 지문이라고. 내가 말로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좋습니다. 한번 가서 지문 독해해 볼 테니까. 얘는 지금 지문 독해 시간을 좀 써볼게요. 자, 첫 문단. 무엇에 관한 글이죠? 찾아내보세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게 뭔 뜻인가? 질문 던지면 무조건 밑줄 긋고 옆에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자, 이 지문은 정합설에 대한 지문이다. 그러면 어떻다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다가 좀 길어요. 눈으로 잠깐 봐봐.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또 질문 던지는 거 밑줄. 정합적이다는 무슨 뜻인가? 정합설은 정합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다고. 자, 그러더니 바로 답을 해줘. 정합적이다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관계인데 명제들 간의 관계가 어떻다 하면 그건 정합적이고 그러면 그건 정합설이 설명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건 참이야.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합설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명제들끼리 어떤 관계에 있다면 그건 참이다. 참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1문단 마지막에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 함축,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이 관계가 3가지로 제시되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 다시요. 1문단이 약간 어려워서 명제들 간의 관계를 모순 없는 관계라면 참이다. 함축적인 관계라면 참이다. 설명적 연관이 있다면 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얘들아 이어질 내용 생각해봐. 이어질 내용이야 지금 뻔하지? 뻔하다. A, B, C 3개로 설명했으니까 밑으로 가면서 한 문단씩 설명을 해야 하는 순서로 갈 텐데 여기까지가 아까도 쌤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학생들의 예측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자, 대답해봐. 이 3가지 중에 어느 놈이 가장 타당한 설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나? 얘들은 전통적이었어. 모순 없음과 함축은 전통적인 설명이었고 이게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 전통적인 설명이 퍼펙트하게 설명을 해냈다면 굳이 왜 최근에 새로운 설명적 연관이라는 것이 나오겠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놈이 가장 타당한 설명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런 놈들이 있는데 얘가 나온다고 한다면 얘들은 지금 지문 속에서 뭐가 제시될 확률이 높아? 그렇지. 문제점, 한계, 단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요걸로 커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단점이나 한계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이놈이 아닐까라는 것까지를 해내는 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는 거지. 알겠나? 고1들도 요거 3개 있어. A, B, C로 내려가 라는 건 알아. 니네는 이제 고3이고 수능을 칠 거면 1문단 마지막에 3초만 더 생각해. 쌤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니까. 맨날 똑같아 얘들아. 맨날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매일같이 한 지문 이상씩 1문단 읽고 나서 뒤로 이어질 내용 짐작하고 2문단에서 그걸 확인해봐.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말이에요.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모순 없음에 동그라미 하시고 빨리 합시다. 모순 없음에 동그라미 하시고
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가 모순이 없으면, 모순만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모순만 없으면 참이고, 모순이 있으면 거짓이네. 그러더니 사례가 뭐로 나오니?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모순이잖아. 이렇지만 않으면 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있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봐봐라. 그 문단 마지막에 밑줄 그어봐. 정합적이다를 두 줄, 맨 밑에 두 줄, 니은 바로 위에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에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문제, 세모 때려두고 문제점 발생했으니까. 자, 쌤 사례 하나 들어볼 테니까 들어봐봐. 이창민 선생님은 남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참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쌤이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줄게. 이창민 쌤이 사실 니네한테 총각이라고 하던가? 결혼했다. 이창민 쌤 결혼해서 애가 셋이야. 집이 어마어마한 갑부라서 금수저를 물고 나와가지고 빌딩 두 채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대.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거든. 뭐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세요? 저 학생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취미 삼아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모두 개 불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누가 취미로 학원 선생을 하나? 전부 불화였는데 불구하고 이창민 선생님은 남자다와 모순이 없잖아. 다 뭐가 돼버려야 돼? 다 참인 거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모순 없음의 관계라고. 됐니?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문단 3문단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함축으로 정의하네. 자, 함축으로 정의한다는 건 밑에를 사례를 보시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다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보는 거죠. 누나니까 여자겠지. 여자다는 참이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문장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은주는 민수보다 나이가 많다. 은주와 민수는 뭐 같은 가족이다. 등등의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근데 그 밑에 문단 가봐요.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됩니다. 세모, 문제점이잖아. 너무나 작은 명제들, 몇 개의 명제만이 참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닌 나머지 모든 명제가 거짓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로도 퍼펙트하지 않고 이걸로도 퍼펙트하지 않아서 나온 게 4문단의 둘째 줄.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는데 해결 방안이 많네. 얘는 사례 보세요. 눈으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아.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겠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네. 뒤집어도 되죠. 농구를 잘해.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좋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이게 되면 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녀석으로 하게 되면은 한 밑에서 4줄 정도를 볼게요.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쌤이 대상들 간의 관계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맨 위에 두 개는 서로 이제 모순 관계에 있었고, 아니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며, 설명적 연관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함축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 3개잖아. 이거 2개의 관계를 이렇게 했다고 쳐. 모순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참이라고 치면 참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모순 없으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면서 한 번에 어떻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들은 이런 패턴을 띠고 있는 지문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나올 때마다 그 정답률이 곤두박질 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가 나왔어. 관계를 파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니네 정도의 머리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지 않은 건 독해를 하지 않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21번에는 1번, 2번, 5번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4번으로 가볼 건 3번, 4번을 볼 건데 3번 선택지를 봐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도 참이 아니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판단해야 되니까 어렵지? 게다가 머리에 팍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 있는 데다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보세요. 왼쪽을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모순 없음일 때 참이 아니다. 그럼 여기 있네. 예를 들어 X라는 어떤 명제가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니려면 은수는 민주의 누나인데 은주는 민수의 누나인데 은수는 민주의 누나가 아니다. 이런 모순관계에 있는 놈이 여기 띵 나와 있겠지? 그러면 요 놈은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함축은 그 문장 속에 포함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에 포함될 수 있는 은주는 여자다 정도의 문장만이 요 안에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놈이 요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포함관계를 따지셨을 때 당연히 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일 수는 없다. 역시나 말이 어렵고 판단이 바로 안 섭니다. 근데 요 안에 이 문장이 있잖아요. 지금 함축관계에 있는 문장은 명제는 설명적 연관 속에 있을 수는 있는데 모순 없음 속에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데 모순 없음 밖에 있다면 그거는 참인 문장과 모순이 있는 문장 누나인데 누나가 아니다라고 말한 문장 그 문장이 어떻게 요 안에 있을 수 있나? 그러므로 지금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보기 문제 역시나 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오전부터 많은 수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치셨겠지만은요, 지문의 내용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에서 복습을 하실 것은 요겁니다, 요거.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따른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독해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줄줄 읽는다고 그걸 독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상당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기간 속에서 하루하루 연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늡니다. 그래서 수능날 요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무조건 수능에 어떤 지문 구조가 나온다 그랬어? 비교대조, 분류분석 지문 구조가 거의 나오거든. 그때 써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마치십시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갈 대학을 바꿉시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